안녕하세요. 200기 문수 해저 이말리 발제를 맡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되게 책이 많고 해저 이말리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해저 이말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 에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한 다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책만 해도 한 67권 정도까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인쇄 수를 자랑하는 뭐 그 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운영 재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에거사 크리스티가 전 세계에서 찍는 부수가 2위이고 1위가 이 줄 베른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줄 베른의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해저 이말리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쯤에 한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한 권짜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본이라고 해서 두 권 정도 나눠져 있는데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데 당시의 느낌은 뭐였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대왕 오징어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보다도 더 큰 오징어와 대왕 고래와의 싸움, 이러한 유행샷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라는 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심해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있을까, 정말 괴물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러한 그 경이로움과 무서움과 이런 환기를 한번 시켰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에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해저 이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권짜리와 두 권짜리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인물 이름들도 좀 독특하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바닷속에 있는 그런 보물들 같은 거, 그리고 잠수함에 굉장히 어드밴스된 기술,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체적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1869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샴페인. 이 샴페인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리의 주엣인데, 베리의 주엣,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은요, 얘랑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해피해 보이죠? 쟤는 벨 에포크예요. 이 샴페인 이름이 벨 에포크인데, 벨 에포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 호시절 이런 뜻인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유럽을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르고 아름다운 시절을 묘사한 모든 작품들이에요. 그럼 이 작품들 보면은 조금 잘 사는, 약간 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서유럽은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 누리고, 그리고 귀족 사회나 신분제가 없어져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특권층들 있잖아요. 특권층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대우를 받고, 전 세계에서 딴 나라는 뭐 고생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잘 나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애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제 막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때, 그때 시대였기 때문에 이 줄 베른의 작품들 보면은 그 80일간의 세계일주도 보면 알겠지만 주인공 남자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사잖아요. 돈이 많고 그 내기를 할 만큼 돈이 많고, 이 작품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지받는 주인공 아로낙스 박사,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네모 선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줄 베른 작품들이 크게 비극이 없어요. 막 정말 막 반전이 크게 많지도 않고 되게 그냥 되게 해피한데 조금 다른 거라면은 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좀 발견, 여행 이런 게 조금 초점이 되는 거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그 전에 작품들이 되게 일본을 통해서 한번 넘어왔거든요. 번역을 일본 한번 갔다가 오기 때문에 이게 원래 프랑스 말은 빈
mais riu sole mas 이런데 이 리우를 그냥 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영어로는 20,000 leagues under the sea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8만 킬로미터예요. 왜냐면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샥 돌잖아요. 근데 이 말이면은 그거에 한 10분의 정도인가? 되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번역상의 차이가 있고, 가장 많이 읽으면서 저는 좀 거슬렸던 게,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 조수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교수님 좋으실 대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좀 살리고자 주님 좋으실 대로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은, 아까 그 19세기라고 했잖아요. 노예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을 자유로 살려뒀다? 풀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노예의 습성이나 그런 게 남아있고, 사회적으로 귀족의 그런 걸 받던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거의 귀족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떤 귀족이나 왕족 대하듯이 조금 하는 게 있어서 번역을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이 조교라는 애는 되게 똑똑하고 문 과목 다 번역을 다 분류를 할 줄 알고 너무너무 애가 탤런트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비굴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할까. 그게 약간 신문제의 잔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뒤에 그 캐릭터의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인물들 이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로낙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프랑스어도 나오고 독일어도 나오고 라틴어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얘가 왜 이름이 아로낙스일까? 근데 구글을 찾아보면 아로낙스 교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걔가 아브락사스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브락스. 그래서 라틴어랑 프랑스어로 번역이 조금 달라지다 보면은 이 아로낙스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로낙스 교수가 해저 이말리에서 역할이 잠수하면서 굉장히 같이 뭔가 연구하는 데 미쳐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여기 있고 싶어 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잡혀온 콩세유랑 네덜란드랑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의리상 거절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케이, 탈출하면 난 가겠어. 근데 나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아브라삭스가 약간 선과 악이 있고 중간에 둘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아로낙스 교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교수 출신이잖아요. 교수는 당시에 그 19세기에는 거의 넘버원 계층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교수 코스를 밟고 올라가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콩세가 계속 이 아로낙스한테 좀 약간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네모 선장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 해적 이말리가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패러디가 되고 가장 많이 작품들이 나온 사람, 네모 선장을 가지고 영화, 애니메이션 가장 많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네모라는 뜻은 그 노바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네모 선장은 굉장히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닷속에서는 뭐 권력자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포세이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키클롭스가 포세이돈이 아들이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오디세이에 보면은 키클롭스가 오디세이의 부하들을 잡아먹다가 오디세이가 얘를 죽이고 탈출하려고 할 때 친해지면서 술로 이렇게 꼬시면서, 술에서 그럼 너 이름 뭐야? 나 이름 노바디야. 네모야. 네모가 라틴어로 노바디잖아요. 나 네모야. 라고 해서 오디세이가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모 선장이 거기서 그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 자기는
바다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계속 항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로낙스 박사랑 한 번 더 전 세계를 돌기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몇 번 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네모 선장 얘기할 때 바다랑 포세이돈의 단이름 네투스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약간 요쪽으로 좀 동일시해서 일부러 네모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 실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모 선장이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이에요. 네모 선장은 굉장히 그 현실 세계랑 동떨어져서 자기는 잠수하면서만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남극에 가서 깃대를 세우거든요. 그러거든.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내 땅이야. 되게 이게 자기는 굉장히 그런 현실세계 욕심 없는 것처럼 하다가 전 세계 6분의 1이 되는 남극의 땅에 내가 먼저 길을 세웠고, 여기는 다 내 거야. 굉장히 갑자기 또 소욕을 보여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돈도 너무너무 많아서 후세에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영화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모 선장인데, 보면은 이게 다 네모 선장 얘기예요. 아로낙스나 콩세우나 다른 사람 얘기는 없고 다 이 역의 가장 큰 주인공은 네모 선장이고, 너무 네모 선장 인기가 있으니까 당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고 작가한테 계속 푸시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비의 섬이라는 작품에서 한 번 더 네모 선장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긴 해요. 많이 약하지만. 근데 그 뒤로도 뭔가 돈 많지, 똑똑하지, 뭐 독일어,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다 할 줄 알지, 능력 있지, 과학자처럼 모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네모 선장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콩새우. 얘는 참 되게 똑똑한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싶을 정도로 조금 굴욕적으로 나온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콩새우가 우리가 뭐 컨설턴트, 뭐 이렇게 어드바이즈라는 조언자라는 뜻이 이제 프랑스어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로낙스 박사한테 굉장히 헌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가 얘를 부를 때, 아니면 얘를 지칭할 때, 묘사할 때 콩새우가 묘사하지 않아요, 절대. 이 플랑드르 이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플랑드르 이는 뭘까? 요새 벨기에가 좀 문제가 많은데, 벨기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레이시즘이 문제가 있는데, 벨기에 바로 위 지방이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령, 독일령, 벨기에로 나눠졌는데, 그 위에 요 지방이 플랑드르 지방인데, 왜 얘를 플랑드르 인이라 지칭을 하냐면은 당시에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어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무역도 되고 육료로도 쓰기 때문에 얘네의 특징은 자유롭고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기본은 그러니까 벨기에 쪽의 기본은 프랑스어거든요. 덴마크어도 할 수 있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멀티링구얼이고 자유롭고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좀 오픈 마인드 돼 있고, 그래서 콩새우가 이렇게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에는 얘는 플랑드르인이어서 그래 라는 그런 걸 자꾸 아로낙스 박사가 돼요. 저는 플랑드르가 뭘 하나 나타나게 되면 뭐 종속과 이런 거 막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매 상황마다 그렇게 하는 게 항상 똑똑하다고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떨 때는 너무 그 면만 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 자기 아로낙스 박사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지역 출신이긴 한데, 이제 개수로는 얘가 이쪽에서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서 절대적인 권력층인 프랑스 교수였던 아로낙스 박사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노예제가 좀 풀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약간 이 콩새우가 말할 때 좀 노예처럼 말하는 너무너무 높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로낙스 박사가 표현을 해요. 얘가 형식주의자라 3인칭 화법을 써. 형식주의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콩새우는 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콩새우는 교수님과 네덜란드의 의견이 서로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교수님 편도
네덜란드 편에서 서고 싶지 않으니까 콩새우는 단지 콩새우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다. 콩새우는 이 의견에 편애되기보다는 점수를 매기는 하겠어.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로나스 박사가 얘는 형식주의자야라는 표현을 하는 게 항상 뭘 할 때 한 걸음 뒤에 서 있고 나는 그 상대방 지지할 때 온갖 충성심과 저걸 보이면서 난 굉장히 너네 예의를 알고 너를 존중해주고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식주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난 그걸 되게 알고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약간 본인 스스로의 어떤 변명이나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3인칭의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너네를 아는 플랑드린이지만 프랑스의 그런 걸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해저일마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저일마의 잠수함의 이름이 뭐죠? 잠수함. 그쵸, 노틸러스죠. 여기서 앵무조개가 나와요. 얘가 앵무조개거든요. 이렇게 막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파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앵무조개들이 이 잠수함 주변을 몇백 마리가 돌고 있는 게 나오는데 앵무조개가 고대에는 굉장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이름은 노틸러스, 조개과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근데 노틸러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뱃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낙지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르고노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잠수함을 노틸러스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 앵무조개를 많이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얘랑 동의를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아로나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낙지는 마음대로 껍데기를 떠날 수 있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아. 라니까 콩새우가 네모 선자가 똑같군요. 동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앵무조개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재밌는 거는 앵무조개도 다른 학명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즈 아크. 얘가 집을 들고 다녀서. 그래서 앵무조개가 이 네모 선장한테는 자기 잠수함, 자기 세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 현실과 떨어져가지고 약간 쟤한테는 노아의 방주 같은 성격이 아닐까. 그래서 앵무조개를 이렇게 전면에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이 해저 일면에서 가장 히트친 애는 우리가 아까 오징어 넘어갔지만 이 대왕 오징어예요. 세상에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노르웨이 쪽에 보면은 그 바닷속 북쪽에 있는 바다에서 엄청난 괴수를 대왕 오징어를 크라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굉장히 큰 무시무시한 괴물인 대왕 오징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대놓고 꺼낸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딴 데는 이 사파가, 이 유명한 사파가인데 앵무조개, 뭐 향유그레를 한 샷씩 넣었는데 얘는 사실 3샷을 넣었어요. 거의 메인이죠, 메인. 가장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이 표현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 대왕 오징어랑 세상에서 가장 큰 고량 싸움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씬이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대왕 오징어가 더 끔찍하게 나왔죠. 고래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해저임을 읽고 나면은 우와,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큰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공포를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한 권짜리 책에서는 얘가 오징어로도 안 나와요. 문어로 나와요. 문어가 조금 더 맞나 해서 문어로 나와가지고 더 그 공포스러움을 배가시키려고. 그래서 이 해저 일면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던 동물이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크라켄이라고 그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애가 향유고래인데 참 이 네모 선장이 좀 읽다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런 거예요. 물론 향유고래는 굉장히 바다의 무법자예요. 그런데 모든 그런 생태계에는 항상 포식자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향유고래에 대해서는
쟤는 굉장히 나쁜 애야. 쟤는 아가리하고 이빨밖에 없어. 쟤는 다른 고래들을 공격해. 그래서 내가 쟤네를 없애줘야겠어.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바다 생물들을 그 몇백 마리씩 들어있는 데를 굳이 들어가서 마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있냐? 얘네들을 차단해서 살기 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남극 가서 그 사고가 생겨서 막 다 죽이는데 다 죽이고 결국은 승리를 해요. 그래서 바다가 막 진짜 피바다가 되고 워낙 큰 애들이니까. 근데 옆에서 그 공격을 받던 남극 고래 중에서 한 남극 고래가 이제 얘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게 지느러미가 잘리면 죽잖아요. 이제 자기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끝에 새끼 고래가 이렇게 엄마의 곁을 못 떠나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거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해피한 것 같아서 끝내버리거든요. 그 끝을 잘라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원작에서는 다 나와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한 권짜리에서는 되게 많이 손을 댔어요. 아 이건 조금 그래. 여기서 뭘 손댔냐면은 지느러미 끝에 작은 새끼가 매달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우 불쌍하다. 엄마가 죽었는데 얘가 못 떠나고 있네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던 네모 선장이 갑자기 승무원들 시켜서 저 짜고 오게 해. 그래서 승무원들이 막 가가지고 통을 들고 와서 이제 남고래가 크니까 어미젖을 이렇게 짜요. 그리고 두세 통이 나왔다고 해요. 딱 나오자마자 뭘 하냐면은 자 아로낙스 박사 한잔 하세요 하잖아요. 아로낙스 박사는 더 웃겨요. 자기는 차마 비가 거슬려서 이게 불쌍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근데 신선하고 맛있었어. 결국 얘는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번역했던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요 씬을 잘랐는데 이제 원본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자리 권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다 넣죠. 약간 네모 선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 줄 베른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대해서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아틀란티스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속에 잠수함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닷속 보물을 보면은 얘는 아틀란티스 현장도 알고 있고 스페인 옛날부터 우리가 그 잃어버린 보물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비고만에 옛날에 스페인 애들이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그 금은보화를 갖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걔는 가서 정말 가져만 오는 거예요. 얘는 보물도 있는 장소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억만장자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되게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지금 프랑스 정부 부채가 몇백만 프랑인데 나 그냥 갚을 수 있어. 정말 돈이 많거든. 왜냐면 이게 그냥 가져만 오면 되니까. 얘는 이런 보물, 난파선 있는 보물도 다 주울 수 있고,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좋은 뷰 저기도 알고 있고,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해저 탄광에서 자기는 그냥 캐오기만 하면 돼.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땅에만 안 갈 뿐이지 여기 거는 거의 다 내 거야. 거의 바다에 힘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땅은 내 것이고, 그래서 바다는 너나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욕을 나타내요. 여기는 나만 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먼저 받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내 거. 그리고 진주조개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그 신론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조개 수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진주조개 채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고기를 먼저 가서 걔네들이 가지 않는 곳을 다 하고, 더 웃긴 거는 이 트리다크나는 이렇게 큰 거대 진주조개를 따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트리다크나라는 종인데 얘는 무게가 300kg 정도래요. 보기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 하냐? 박산 가서 뭘 하냐면은 이 진주 조개가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굴려줘요. 더 자라라고. 얘는 바닷속에서 얘를 또 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키우는 거죠. 왜냐? 얘는 내 거니까. 그리고 300kg 정도면 이게 그 목에 걸 수도 없는 무게잖아요. 그야말로 전시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정도면 뭐 1천만 프랑 정도 되지 않을까. 프랑스 부채보다 더 비싼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서 그 바닷속에 있는 보물들을 네모 선장은 죄다 갖고 있고 심지어 양식까지 해요, 나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잠수하면서는 그 선장이 너무 땅을 혐오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냥 프랑스의 전형적인 리빙룸이에요. 절대 잠수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장은 이렇게 꾸며놓고 굉장히 현실 세계랑 비슷한 음식을 다 갖다서 먹죠.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먹으면서 이거 쇠고기 맛이 나는데 거북이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스튜인데 돌고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베지테리안들이 보면은 그 콩고기라 그러죠. 콩으로 만들었지만 고기 맛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얘도 이게 막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갖다 붙이자니까 해초를 다 갖다 붙여요. 해초로 만든 잼, 해초로 만든 뭐 알코올 추출물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바다에서 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어필을 해요. 옷도 해초로 만들고, 그쵸? 근데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이잖아, 네드. 네드는 네드랜드잖아요. 네드랜드에서는 작살잡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게 좀 땅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애잖아요. 네드는 딱 하자마자 와인과 빵이 없어서 입맛에는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생각하는 애는 얘는 앵글로색슨이고 캐나다인인데 걔들이 즐기는 식사라는 거는 항상 뭔가 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와인이 곁들여져 있어야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고 육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거를 해초에서 나오고 뭘 하니까 계속 나중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섬에 갔을 때 그래 고기 진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게 육식주의자와 약간 베지테리안의 차이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잠수함의 문화죠. 옷이나 이런 것도 다 이거 보면은 조개에서 뭐 이렇게 옷감을 짰어. 그리고 이 보라 염료는 군수라는 그 요만한 그 보말 같은 애? 그래서 염료를 짜서 좋고 침대도 해초, 향수도 해초, 심지어 담배도 비슷한 걸로 만들었는데 박사가 감탄을 하죠. 시가보다 더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얘네의 그 기술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거의 뭐 현실 세계에 있는 땅 위의 세계와 흡사하게 괜찮았다는 칭찬을 아라낙스 박사는 계속해요. 물론 네드는 안 하죠. 이거는 가짜 음식이고 나는 땅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잠수함은 기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얘가 어떻게 다닐까. 그쵸?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저 이마이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줄 베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뭐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대는데 잠수함이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올라오고 산소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동력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물리학 박사 뺨치게 다 세세하게 해놔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속이기 때문에 소금 많잖아. 그걸 동력으로 무한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꿈을 이 사람은 19세기에 이룬 거죠.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잠수함이라는 게 당시에는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 잠수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잠수함들이 얘 이름을 따서 미군에서 처음 만든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호예요.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우리나라나 지금 현대
1세기의 기술에 한 200년 앞서가지고 먼저 영감을 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거. 얘가 보트 타고 나갔다가 아니면은 그 바닷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찾아요? 내가 왜 찾아가? 걔가 올 텐데. 거의 뭐, 키트처럼 신호 보내면, 정보를 보내면 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 얘는 벌써? 누구죠, 걔? 그 박사? 되게 돈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토니. 아이언맨. 그 기술을 여기가 지금 200년 전에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드가 네드랜드잖아요? 얘가 원하는 식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가 원하는 거는 고기, 와인, 빵, 브레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한번 섬에 갔을 때 이게 빵나무를 발견해요. 빵나무가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자메이카 같은 데도 있고. 근데 빵나무가 정말 대단한 게 모양이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빵처럼 생겼어요. 모양도 빵처럼 생겼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 빵처럼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빵나무예요. 얘는 과일인데 곡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네이드가 원하는 거는 이런 빵과 고기, 여기서 비둘기 한 두 마리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코코넛 이런 거 있으면서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정말 고기다운 고기, 진짜 고기야. 그래서 이 잠수함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얘네는 가짜 고기를 먹으니까 캥거루도 12마리 잡아서 오다가 이제 원주민한테 털리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사, 탄수화물, 빵, 술, 고기 이런 거. 그래서 잠수함에 있는 약간 베지테리안 혹은 비건식 스타일과는 너무너무 다른, 약간 절에 있는 스님 스타일과 현실에 있는 저희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 네드가 굉장히 자유를 갈망한 이유 중에서는 이 식사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나요. 먹을 때마다 이건 가짜 고기고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고, 비록 잠수함에서 모든 게 제공되지만 나는 나가고 싶다. 를 많이 어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은 그렇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은 이 해저 이말리에는 되게 많이 다니면서 되게 많이 다니면서 기술이 되게 좋구나,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보면은 얘가 유럽을 삥 돌면서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에 그 밑을 한번 또 넘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때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도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얘가 전세를 이렇게 돌면서 유럽 쪽을 다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그냥 북극을 가면 되지 왜 굳이 남극을 갔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얘가 남극 간 게 실제 남극 발견된 것보다 먼저인가요, 나중인가요?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사실은 남극은 미지섬이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북극이 아니고 굳이 남극을 가서 한 이유는 제가 에드가 앨런 포를 좋아하잖아요. 에드가 앨런 포가 뭐 이렇게 추리소설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다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서 고든 핌의 남극 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가 처음으로 그 삶이 혼자 남극 가가지고 막 뭔가 한 걸 적은 거예요. 근데 에드가 앨런 포가 당시에 그 책을 냈을 때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은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이 다시 한번 번역돼서 나중에 에드가 앨런 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끌었는데, 그 책을 읽고 이 줄 베른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극에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얘가 나중에 책 중에는 요거의 포의 뒷이야기를 해서 좀 써낸 게 있어요. 히트는 못 쳤어요. 왜냐면은 포기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얘가 남극을 갔기 때문에 얘도 굳이 북극이 아니고 뭔가 남극이 좀 더 있어 보여가지고 굳이 해저 이말에서 남극을 가가지고 자기가 네덜란드를 꽂지 않았을까. 왜냐면 위치상 저쪽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 줄 베르는 아까 그 19세기에는 교수라는 직함이 엄청나게 그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낭트 출생이에요. 낭트 측량 아시죠? 항구 도시. 자유롭고 부모님이 잘 살았고
그래, 너도 뭐 해야 돼? 법학해야지. 법해서 교수해야지. 왜냐?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부모님을 따라서 법학을 시작했지만 가서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SF 문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삶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해저 이말리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고 나면 그 향유 고래랑 크라켄, 대왕 오징어, 앵무조개 정도가 남지만 그 안에는 해양 생물대에서 쭉 나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얘가 이거를 알아서 적었나 아니면 옆에서 도서관에서 뭐 하나 꺼내놓고 보면서 적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거든요. 책을 쓸 때마다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과학적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년 정도가 앞선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200년 지난 후에는 과학자들이 얘가 소설책에서 얘기했던 거를 많이 실현시킨 것들이 많거든요. 잠수함도 그렇고 나중에 나온 작품들도 그런데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그 실현시킨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줄 베른의 열렬한 애독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줄 베른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SF 문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200년 뒤에 얘가 해저 일병에 나왔던 잠수함, 혹은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데 나왔던 인공위성, 이런 게 그 뒤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실현화가 됐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 아폴론 처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완전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따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폴론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이 책을 다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쵸? 그거까지 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인도 왕비의 유산을 보면 섬의 사람들이 제목만 딱 보면은 뭔가 되게 인도 여왕? 뭔가 로맨틱하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맥너티라고 하죠. 맥너티. 쓸데없는 제목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여기 보면 결국은 약간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프랑스적인 도시가 하나 나오고 약간 스파르타 같은 독일식의 강철 도시가 나와서 싸이 붙어요. 그래서 얘네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에 있었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벨 에포크 시대가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강국들끼리 약간 기싸움이 있었어요. 야, 너 식민지, 너 식민지, 너 식민지인데 그 다음은 서로 붙잖아요. 그때 붙었던 게 독일이었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독일 스타일인 강철 도시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요. 자기 프랑스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인공위성 비슷한 게 나와요. 그때도 쏘거든요. 쏘았는데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지구 대기권을 밖을 나가는데 그 모습이 현재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보면은 그 뒤에 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하잖아요. 똑같이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쟤 뭔데? 저걸 다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뭐 이렇게 15세기 표력이라든지 20세기 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9세기에 나왔던 20세기 파리잖아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뭐가 대단하냐면은 그 우리가 걔 누구지? 애플을 만드네. 갑자기 스티브 잡스. 제가 좀 마셨더니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한 게 이 폰 하나로 화상통화나 뭐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화상통화에 대한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화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만든 사람이 줄 베른이에요. 얘가 19세기 책 보면은 이 파리의 모습이 나중에 20세기 파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굉장히 어드밴스된 미래 도시를 꿈꾸는데 거기 보면은 화상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베이터 개념도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딱 냈을 때 출판업자가 이건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현실과 너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출판을 못하고 한참 뒤에 100년 정도 뒤인가? 그래서 19세기 작품이잖아. 20세기쯤에 발표가 겨우 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얘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200년 뒤에 나올
그 모든 기술들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딴 사람들은 얘가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앞으로 만든 과학자들이 야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한 거야 라는 설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공상과학도 아니에요. 정말 과학 소설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앞서간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작가였던 거죠. 자, 끝입니다. 네.